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는 유효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재판장님!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환자라고요. 둘째 아들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명확했습니다. 의사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70대 노인 춘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들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너희들은 날 버렸잖아. 연락 한 번 없다. 돈 냄새 맡고 나타났잖아. 아플 때도 내 옆에 있던 건 명자뿐이었다. 새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명자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명자는 어두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고 명자는 낡은 패딩 깃을 여몄습니다. 45의 나이에도 명자의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찬물에 담그는 설거지 때문이었죠. 첫 차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끓여온 미역국이었습니다. 40분을 달려 명자는 부모님 댁 앞에 내렸습니다. 단독주택 2층 집이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명자가 일주일에 3번씩 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예요. 명자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 춘희 씨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77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부지런하셨습니다. 왔구나. 어머니의 인사는 무뚝뚝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방에 계셔. 어젯밤에 기침 많이 하셨어. 명자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명자 왔구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만은 명자에게 따뜻했습니다.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 고맙다. 명자는 아버지를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명자가 미역국을 떠드리는 동안 어머니는 한쪽에서 묵묵히 자신의 밥을 드셨습니다. 명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를 방으로 모신 뒤 명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하고 갈게요. 응. 대답은 짧았습니다. 명자는 익숙하게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큰올케 경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큰오빠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어제 많이 힘들어 하셨어. 명자 왔네. 청소하냐? 큰오빠가 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라기보다는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네, 오빠. 큰올케 경희는 명자를 보지도 않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과일 사왔어요. 그래, 고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며느리에게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명자에게 하는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둘째 오빠와 막내 오빠 부부도 들렀습니다.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아들 며느리들은 아버지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쟁반에 차를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오빠들 차 드세요.
응, 고맙다. 오빠들은 차를 받았지만 명자에게 자리를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자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올케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둘째 올케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준비는 해야죠. 큰 올케 경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명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오후 늦게 오빠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 쓸게요. 아버지 드시기 편하게. 그래. 명자는 정성스럽게 죽을 쑤었습니다. 아버지께 떠드리고 어머니 식사도 챙겼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가거라. 명자가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바쁜데 자주 오느라 너무 고생들이다. 명자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자는 그냥 네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명자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녁 밥상에 오빠 3명 앞에는 고기 반찬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앞에는 김치와 나물만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고기 먹고 싶어요.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은 공부해야 하니까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지. 넌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그때 큰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들었지? 엄마 말씀 새겨들어. 그날 명자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 기억은 40년 가까이 지나도 생생했습니다. 명자가 사는 곳은 작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고등학생 딸 수진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숙제는 했니? 했어요. 수진이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맨날 할아버지 댁만 가네.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나는? 엄마가 나한테 신경 쓴 적 있어요?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7시 명자는 동네 중국집 주방에 있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싱크대에는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명자 씨, 빨리 좀.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명자는 서둘러 그릇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깨진 접시 조각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렀지만 명자는 물로 씻고 반창고만 붙였습니다. 병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베인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큰오빠에게서 온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성모병원 지하 1층. 명자는 급히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상주 자리에는 이미 오빠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고 있었죠. 오빠. 명자가 다가가자 큰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왔구나. 조문객 응대 좀 해줘. 음식 나르고. 저도. 상주 자리에. 적통 아들들이 상주지. 넌 딸이잖아. 큰오빠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적통이라는 단어가 명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자는 상주성역 구석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안내하고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일꾼처럼요. 그런데 두 조문객이 명자를 보더니 고개를 모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애였구나. 뭐? 아, 그 외도에서 낳은. 쉿, 조용히 해. 들려. 하지만 그 소리는 명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렸습니다.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였습니다. 외도로 태어난 아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명자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올케 3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큰 올케 경희, 둘째 올케 미숙, 막내 올케 유진이었습니다. 명자가 차를 가져다 드리려고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재산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산도 있고 아파트도 2채잖아요. 큰 올케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아들들한테만 가겠죠. 저 사람은 어차피. 둘째 올케 미숙이 명자 쪽을 힐끗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첩의 딸인데 뭘 바라겠어요. 원래 서녀는 상속 못 받는 거잖아요. 막내 올케 유진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는 차를 내려놓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 빈소였으니까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주들과 가족들이 모두 빈소에 모였습니다. 명자도 뒤편에 섰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남기신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올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들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선사는 장남에게. 둘째, 강남 아파트는 차남에게. 셋째, 현금 5억은 삼남에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넷째, 서녀 명자에게는 출가 외인이라 없음.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빠들은 수억대 재산을 받는데 명자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서녀라는 이유만으로요.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큰오빠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 모두 따라야지. 원래 적자와 서자는 다른 거잖아. 큰오빠의 말은 태연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아예 명자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막내 오빠만 잠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아내 유진이 남편의 팔을 꼬집자 막내 오빠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명자의 남편 민수 씨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명자도 아버님 피를 받은 자식인데. 큰올케 경희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매제분, 이건 저희 집안일이에요. 첩의 딸이잖아요. 괜히 끼어들지 마세요. 경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첩의 딸. 그 말에 명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민수 씨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됐어요. 그냥 나가요. 명자는 남편의 손을 이끌고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전 괜찮아요. 원래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명자는 세면대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장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텅 비었습니다. 오빠들과 올케들도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만 남았습니다. 명자는 아버지 영정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서녀로 태어난 게 그렇게 죄였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서녀라고 차별받아도 혼의 자식이라고 무시당해도 명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피를 받은 딸인데 왜 끝까지 이래야 했어요? 빈 빈소에는 명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은 계속 흔들렸고 영정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5시 명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소는 쓸쓸했고 명자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명자는 어머니 춘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내일 갈게요. 명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명자는 오빠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어머니 전화 안 받으세요. 혹시 연락하셨어요? 큰오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바빠. 네가 가까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둘째 오빠는 익십이었습니다. 막내 오빠만 짧게 답했습니다. 미안, 나도 요즘 정신없어.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또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을 열자 우편함에 광고지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치우지 않은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자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도 빗지 않은 채 낡은 잠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명자요. 아, 들어와. 어머니는 힘없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명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찔렀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명자는 급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라면 봉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라면 끓여 먹었어. 약은요? 드셨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자가 약통을 확인하니 그대로였습니다. 먹어야 할 약을 며칠째 안 드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들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했지. 근데 안 받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들들만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힘들 때 아들들은 없었습니다. 명자는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어머니께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드렸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고맙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명자도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큰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명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큰올케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케 언니, 저 명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일 때문에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잠깐만. 지금 안 돼요. 우리 바빠요. 전화로 하세요. 언니, 제발. 우리 애들 학원 가야 해요. 다음에 연락해요. 딱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명자는 아파트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가 급히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명자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 딸입니다. 환자분이 지병이 있으신가요? 관절염이요. 당뇨랑 혈압약도 드세요. 약을 며칠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이 관리를 안 하셨나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자는 오빠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큰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오빠만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어머니 응급실이에요. 뭐? 어머니가? 지금 당장 와주세요. 제발. 1시간쯤 지나서 오빠 3명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온 건지 옷도 대충 입고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셔?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명자가 안내했습니다. 오빠들은 어머니 병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막내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큰올케 경희가 복도에서 큰오빠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중요한 미팅 있잖아요. 큰오빠가 시계를 봤습니다. 명자야, 우리 너무 바빠. 네가 여기 있어줘. 오빠, 지금 어머니가. 입원 서류는 내가 사인할게. 병원비도 나중에 처리하고. 우린 먼저 간다. 둘째 오빠와 막내 오빠도 덩달아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출근해야 해서. 미안해, 명자야. 오빠들은 입원 서류에만 도장을 찍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5시 남편 민수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명자는 병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입원하셔야 돼요. 일주일은 계셔야 한대요.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 형편에 오빠들이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머니인데. 형님들은 뭐 하는 거야? 갔어요. 바쁘다고.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는 어머니 침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명자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가 입원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명자의 하루는 전쟁 같았습니다. 오전 6시 명자는 일어나 딸 아침을 챙겼습니다. 고등학생인 딸 수진이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병원 가? 응, 할머니 아침 드려야 해서. 맨날 병원만 가네. 나는? 수진이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할머니가 아프셔서. 친할머니도 아니잖아. 엄마는 맨날 남한테만 잘해. 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남은 밥그릇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명자가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안 오니? 오빠는 바쁘신가 봐요. 막내는? 막내 오빠도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세수를 시켜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오후 2시 명자는 급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 아르바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명자 씨, 오늘 또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일이 좀. 명자 씨, 나도 이해는 해요. 근데 자꾸 이러시면 다른 사람 써야 해요. 사장님, 제발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명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늦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명자는 허겁지겁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튼 것도 허리가 아픈 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 돈이라도 있어야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명자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담당 의사가 어머니를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만 원. 지금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연락 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명자는 어머니 침대 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하셔야 돼요. 500만 원이요. 남편 민수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님들한테 얘기해봐요.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명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3명이 있는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어머니 수술하셔야 해요. 500만 원 필요한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명자는 핸드폰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하나씩 떴습니다. 밤 11시쯤 막내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이것밖에 못 보내. 정말 미안해.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막내 오빠라도 이렇게 보내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막내 오빠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명자 걔가 자꾸 문자 보내는데 어떡해. 명자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막내 오빠가 아내와 다툰 내용을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좀 낮으시네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명자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모아둔 비상적금 100만 원을 해약했습니다. 막내 오빠가 보내준 30만 원까지 합치니 그래도 500만 원 좀 넘게 모였습니다. 수술 전날 명자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제가 가족입니다. 혼자 결정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제가 딸이에요.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명자의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명자는 어머니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받고 나오세요. 어머니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네, 어머니.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명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명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시간, 4시간. 명자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회복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자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셨으니까요. 복도로 나오니 핸드폰에 미수신 전화가 20통이었습니다. 모두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알바를 못 갔던 것입니다. 어머니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복은 순조로웠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명자요. 명자? 명자가 누구야?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딸 명자예요. 아, 그래. 딸. 어머니는 다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명자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며칠 후 명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신경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쳤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뇌사진 촬영, 인지 능력 검사까지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진단됩니다. 치매요?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니요. 명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계속 돌봐주셔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돼요. 진료실을 나온 명자는 병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명자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장기 간병. 그 말이 명자를 짓눌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들, 어머니 치매 진단 나왔어요. 병원에서 가족회의 해요. 꼭 와주세요.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큰오빠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에서 보자. 다음 날 상담실에 오빠 3명이 모두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큰올케 경희, 둘째 올케 미숙, 막내 올케 유진도 함께였습니다.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장기 간병이 필요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가족분들이 돌아가며 돌봐주셔야 합니다.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지금은 초기지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상담이 끝나고 가족들은 병원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큰올케 경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명자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언니, 그건 아가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봐요? 둘째 올케 미숙이 거들었습니다. 요양원이 답이에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머님한테도 좋아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막내 올케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모신다고요? 어떻게요? 제가 집으로 모실 수 있어요. 큰올케 경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모신다는 게 말이 쉽죠. 치매 환자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신데 비용은 어머님 집 팔면 되잖아요. 요양원비 충분히 나와요. 둘째 올케 미숙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집이 2억 정도 하니까 요양원비 한 달에 200이면 몇 년은 거뜬하죠. 명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 팔자는 말이었습니다. 언니들, 그건 너무 하잖아요. 큰올케 경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남편들도 바빠요. 아가씨가 모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처럼 이 사람 혼자 하라는 거예요? 아가씨가 딸이잖아요. 막내 올케 유진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 보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우리 집에? 네, 요양원은. 싫어요. 여보,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알잖아요. 방도 2개뿐인데. 그래도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치매 환자를 돌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을 봐요. 우리 형편에 안 돼요. 그때 딸 수진이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는 싫어. 할머니 오시면 나는 어디서 자라고요? 수진아, 엄마는 맨날 할머니 생각만 해. 나는 생각 안 해요. 수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명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명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전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당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무도 안 돌보는데 저라도 해야죠. 명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명자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수진이는 화가 나서 며칠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집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내 아들은, 큰아들은 어디 갔어? 어머니는 계속 아들을 찾으셨습니다. 명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건 딸인데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만 찾으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들, 내 아들. 명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머니를 집에서 돌본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명자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에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명자 씨, 남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병원 가야겠어. 당장? 안 돼요. 어머니, 이러다 당신이 먼저 죽겠어. 남편은 명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간신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정신이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명자야. 네, 어머니. 너 많이 힘들지?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또렷하게 알아보신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내 얼굴 봐라. 살이 다 빠졌잖아. 어머니의 손이 명자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명자야, 내 가방 좀 가져와 봐라. 갈색 가방. 거기 통장이랑 서류가 있을 거야. 가방 안에서 비닐에 쌓인 낡은 통장 2개와 노란색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그래, 가져와. 명자가 서류를 들고 오자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봉투 열어봐라. 명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이닉스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주식이야. 카이닉스 주식.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장 보고 남은 돈으로 조금씩 샀어. 명자는 증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어. 아들들도 몰라. 나만 알고 있었지. 왜 모으신 거예요?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필요할까봐.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명자야, 그 주식이 지금 얼마짜린지 아니? 얼마인데요? 100억? 아마 100억은 될 거야. 명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100억? 그게 말이 되나요? 어머니, 설마. 증권사에 전화해봐라. 확인해봐.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증권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증서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춘희명의 주식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명자는 어머니 주민번호와 증서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인됐습니다. 카이닉스 주식 현재 시세로 약 98억 원 정도입니다. 명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98억이요? 네, 정확히는 98억 3천만 원입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0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30년 동안 모았어. 어머니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이거 다 넣어줄 거야. 네. 날 버린 건 아들놈들이고 끝까지 남은 건 너였어. 명자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증여 서류 준비하자. 내가 정신 있을 때 해야 해. 어머니, 저는.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평생 저를 구박하셨잖아요. 그게 쉽지 않았어. 내 친엄마가 아니니까. 명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네가 보일 때마다 화가 났어. 그게 내 잘못이 아닌데. 어머니, 그래도 넌 끝까지 날 돌봐줬잖아. 아들놈들도 안 한 걸. 넌 해줬어. 명자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명자야, 내일 변호사 불러. 증여 서류 만들어야 해. 어머니,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거야. 오빠들한테는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정신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 미안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덮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어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명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증여 서류가 완성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올케 유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나 유진이에요. 오늘 어머님 뵈러 가도 될까요?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어머님 보고 싶어서요. 1시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다니. 사실 이틀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조수가 실수를 했습니다. 증여 서류를 처리하면서 어머니의 다른 서류를 확인하려고 아들들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춘희 씨 관련 서류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큰올케 경이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아, 죄송합니다. 확인차 전화드린 건데요. 증여 서류가 접수되어서. 증여요? 무슨 증여? 조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전화는 끊겼지만 경희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증여 서류라니. 시어머니가 뭔가 큰 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경희는 곧바로 올케들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시어머니가 증여 서류 접수했대요. 미숙 증여? 누구한테? 경희 그건 모르겠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전화 왔어요. 유진 혹시 명자한테? 경희 가능성 높아요. 아가씨가 혼자 모시고 있잖아요. 미숙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일 가봐요. 그래서 유진이 먼저 정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1시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야? 어머니는 유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유진이에요, 어머님. 아, 그래. 유진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살폈습니다. 아가씨,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안쪽이에요. 유진이 일어서면서 슬쩍 안쪽 방을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유진은 명자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요즘 어머님 병원 자주 가세요? 네, 정기 검진 받으러요. 혹시 다른 데는 안 가세요?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그냥 혹시 서류 정리 같은 거 하시나 해서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래. 유진이 나가자마자 올케들 단톡방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명자가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경이 그럼 확실하네. 내일 우리 남편들 데리고 가요. 미숙 당장 가야 해요. 늦으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7시 명자는 초인종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열자 오빠 3명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오빠들, 어머니 계시지? 들어가도 되지? 큰오빠가 물어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오빠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오빠가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누구야?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이요. 아, 큰아들.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큰오빠를 보셨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이제라도 자주 올게요. 큰오빠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명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뭐?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둘째 오빠,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야, 네가 힘들잖아. 이제 형들이 모실 거야. 막내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명자, 너무 고생했어. 이제 우리가 할게. 명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건지.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옳게 3명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과일과 보약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큰올케 경희가 환한 웃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우 사왔어요. 드세요. 둘째 올케 미숙이 보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매일 드세요. 막내 올케 유진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올케 언니들,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죠. 반성했어요. 경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빠들끼리 어머니 모시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제일 넓어요. 거기 가시죠.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이 병원 가까워요. 거기가 좋아요. 둘째 오빠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가시죠. 막내 오빠도 끼어들었습니다. 명자는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든 소문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너희들 다 알고 왔구나. 오빠들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주식 말이야. 다 알고 온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오빠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내 결정은 끝났어. 명자한테 다 줄 거야. 어머니. 오빠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세요. 그런 결정은.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내 정신 멀쩡해. 날 버린 건 너이고 끝까지 남은 건 명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버렸어요? 둘째 오빠가 항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내가 쓰러졌을 때도 명자만 있었어. 오빠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치매 환자의 증여는 무효예요. 무효? 해봐라.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큰오빠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오빠들과 올케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명자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명자야. 내가 다 준비해뒀어. 어머니는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불안했습니다. 법적 조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뒤 명자의 집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봉투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증여 무효 및 재산 분할 청구의 건. 원고는 큰오빠, 둘째 오빠, 막내 오빠 3명이었습니다. 피고는 명자와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법원에서 왔어요. 명자는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서류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소송을 걸었네.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법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무료 법률 상담소 가봐요.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명자는 구청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대 측이 치매를 이유로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머님이 증여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의사 능력이요? 네, 자기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요. 치매 초기라도 또렷한 순간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명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증인 같은 거요. 네. 증여 서류 작성할 때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간병일지를 썼어요. 좋습니다. 그걸 증거로 제출하세요. 국선 변호인 신청하시겠어요? 네, 저희는 돈이 없어서요. 명자는 국선 변호인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젊은 변호사가 배정됐습니다. 한편 오빠들은 강남의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승산이 어떻습니까? 큰오빠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으니 유리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정신이 또렷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곤란하죠. 그런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큰올케 경위가 말했습니다. 증여 서류 작성 과정을 녹음했다거나 의사가 판단 능력이 있다고 증언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첫 번째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명자는 생전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원고석에는 오빠 3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 무효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증여자 춘희 씨는 치매 환자입니다. 증여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치매 진단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자가 헛소리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입니다. 법정 화면에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야?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상태의 환자가 100억대 재산을 증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명자 측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치매 환자도 증상이 나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춘희 씨는 또렷한 정신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명자 씨가 작성한 간병 일지입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여 서류 작성 당시 변호사의 진술서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간병 일지는 피고가 직접 쓴 것이라 신빙성이 없습니다. 변호사 진술서는 신빙성 있는 증거입니다. 당시 춘희 씨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 번째 공판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패정합니다. 법정을 나온 명자는 복도에서 오빠들과 마주쳤습니다. 큰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그냥 포기해. 우리가 이길 거야. 오빠, 이건 어머니 뜻이에요. 둘째 오빠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뜻이 뭐가 있어? 법정에서 네가 조종한 거로 보일 거야. 막내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야, 합의하자. 우리가 10억 줄게. 그냥 끝내자. 싫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전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저도 이 집안 사람이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오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후회하지 마. 오빠들은 돌아섰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번째 공판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춘희 씨의 치매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는 초기 치매로 증상이 오락가락합니다. 또렷한 때도 있고 혼란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증여 서류 작성 당시는 어땠나요? 제가 직접 진료했는데요. 그날은 의사소통이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환자의 진짜 의사인지 어떻게 알죠? 딸이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직접 진찰했습니다. 유도된 답변과 자발적 답변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팽팽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춘희 씨께서 법정에 나오셔야 합니다.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법정에 서셔야 한다니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다음번엔 법정에 가셔야 해요. 법정? 네, 오빠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야지. 내가 직접 말해야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내가 꼭 말할 게 있어. 어머니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명자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번째 공판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법정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빠 3명과 올케들도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올케 경위는 명자를 째려봤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죠. 명자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증인석 앞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증인석에 앉으셨습니다. 증인,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춘희입니다. 77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여 의사가 명확하십니까? 어머니는 잠시 심호흡을 하셨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제 재산을 딸 명자에게 모두 주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큰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인 계속하시죠. 어머니가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날 돌본 건 명자뿐이었습니다. 아들분들은요? 아들들은 돈 냄새 맡고 나타났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아들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판사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셋은 남편 장례 끝나고 연락을 끊었어요. 내가 쓰러졌을 때도 병원비 한 푼 안 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명자만 혼자서 날 돌봤습니다. 알바하면서 대출 받아가면서 날 살렸어요. 명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이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평소에는 명자 씨를 차별하셨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딸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예요. 내가 키웠지만 미워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남편의 배신이 그 아이 얼굴에서 보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명자는 한 번도 날 원망하지 않았어요. 구박해도 차별해도 끝까지 날 돌봤어요. 어머니가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명자야. 정말 미안해. 명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재산만 탐냈어요.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명자한테 주는 겁니다. 큰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랑?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게 사랑이니? 저희도 바빴어요. 바쁜 건 명자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명자는 매일 날 찾아왔어. 둘째 오빠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잘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돈 생각나니까 그러는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막내 오빠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심이에요. 네가 보낸 30만 원. 며느리한테 혼나서 후회했잖아. 다 알아. 막내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정리하자면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자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끝까지 함께했어요. 어머니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못되게 굴었는데도 날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명자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용서해 줄래? 어머니. 명자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법원은 심리 결과 피증여자 춘희 씨가 증여 당시 의사 능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너무 명확했어요. 오빠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려다 명자와 마주쳤습니다. 명자야. 막내 오빠가 말을 걸었지만 명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명자는 어머니와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 앞 햇살이 비쳤습니다. 명자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햇살 속을 걸어갔습니다. 명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뒤에서 오빠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일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명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식당 설거지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이 트도록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러 나가실래요?
그래, 나가자. 명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새로 산 휠체어는 가벼웠고 명자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햇살을 쬐었습니다. 어머니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다행이다. 내가 평생 못해준 게 많은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명자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 수진아. 학교는 어땠니? 좋았어요. 오늘 수학 만점 맞았어요. 수진이는 할머니에게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참 착하고 똑똑해. 1년 전만 해도 수진이는 할머니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따뜻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명자, 남편 민수 씨, 딸 수진이,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명자가 남편에게 반찬을 건넸습니다. 남편도 웃으며 받았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그러게요. 이제 편하네요.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명자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명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오빠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오는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 큰오빠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사업이 망했어. 회사가 부도났어. 명자는 침묵했습니다. 명자야, 미안하지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2억만. 아니, 5천만 원만. 오빠. 명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빠도 바쁘시잖아요. 저한테 왜 자꾸 연락하세요? 명자야, 우리 남매잖아. 1년 전에 오빠가 하신 말 기억하세요? 법정에서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올케 미숙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이 투자 실패해서 빚이 많아요.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니, 1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하셨죠. 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막내 오빠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자야, 나만이라도 좀 도와줘. 애들 학원비도 못 내겠어. 명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 저도 바빠요. 어머니 돌보느라 정신없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새 오빠 모두를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학창시절 친구였습니다. 춘이야, 오랜만이네. 그러게. 정말 오래됐어. 어머니는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은? 친구가 명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 딸이야. 명자.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딸이 이렇게 예쁘고 착해 보이네. 응, 착하지. 내 자랑이야.
명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친구에게 명자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이 애가 얼마나 효녀인지 몰라. 나 아플 때 혼자서 다 돌봐줬어. 아이고, 복 받겠네. 내가 이 애한테 빚진 게 많아. 명자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노을 예뻐요. 그러게. 참 예쁘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이제 진짜 엄마 딸이잖아요. 어머니가 명자를 꼭 안았습니다. 명자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